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411페이지요. 411페이지. 교수님, 네. 건이 네. 먼저는 사자성어로 동기부여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같이 시켜줬습니다. 네. 동기부여 요새도 한 번씩 해주면 좋겠다. 동기부여. 그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순간을 좀 즐겨보셔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관심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5년을 등산을 다니는데 산에서 그렇게 예쁜 꽃이 핀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이게 뭐 옥살레스라든지 무슨 뭐 꽃 이름 쉽게 말하면 진달래도 어떤 게 진달래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막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데 그 노란색 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색이 그렇게 예쁘고. 그것도 이제 앞에 가시는 어떤 노인분이 그걸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무슨 꽃을 찍어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하고 건물 축조하고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맞추고 이렇게 하면 틀리더란 말이죠. 그거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법에서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해제 조건부 증여인데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 그러면 이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글씨가 있는데도 못 읽어요. 못 봐요 이거를. 그럼 해제 조건부 증여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게 해제 조건부 증여잖아요. 증여의 효력이 있다가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 근데 뭐 되면 첩관계가 종료되면 그 말은 내 첩이 되어지면 내가 증여할 텐데 첩관계가 종료돼서 네가 나를 떠나면 증여의 효력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부촉관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부촉관계 종료되면 유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관심을 갖자는 말이에요. 순간순간에. 자, 그러면 411페이지 물권의 소멸입니다. 자, 물권이 소멸되는 원인은 우리 어떤 거 봤었죠? 멸실. 또 혼동. 또 소멸시효. 또 뭐 있어요? 수용. 공용징수도 물권의 소멸 원인이죠. 그죠? 자, 그럼 보시죠.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 뿐이에요? 용익물권 뿐이죠. 여기 봐봐요. 점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점유는 점유 상실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니까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그대로 점유권을 소멸하는 것이지 일정 기간 지나서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소멸시효 대상 아니에요. 그러면 본권으로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있죠.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 따져보잔 말이에요. 용익물권은 20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해요. 그죠? 권리가 있는데. 근데 담보물권은 뭐가 있냐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얘는 관심 없고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자,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해요?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나서 소멸해요? 즉시 소멸한다. 그러니까 유치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저당권은 점유를 하는 권리가 아니죠. 권리 행사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정 기간 지나서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게 없어요. 용익물권만 시효로 20년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맞지요. 2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맞아요?
포기는 단독행위 맞죠? 그런데 포기도 두 가지로 나누자 그랬잖아요. 상대방 있는 없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죠.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그럼 소유권 포기는 그냥 집 버리고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이라면 국가로 등기까지 해줘야 포기가 된 것이에요. 자,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여기 봐봐요. 1번이 전세권이고 의뢰요. 갑소유 부동산의 1-1 전세권의 저당권 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스스로 포기한다 할 수는 있죠. 지 권리 지가 포기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포기를 통해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자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저당 잡은 건데 얘가 소멸한다면 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도 소멸해야 되는 거죠.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전세권에는 이 병이 등기상 뭐가 돼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상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 맘대로 포기했다면 얘는 아무런 이유 없이 권리가 소멸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기등기로 가는 건 얘를 객체로 하는 것이고 객체가 소멸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전세권자는 임의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요.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까지만 용익물권이 살아있는 것이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소멸합니다. 말소등기하지 않아도. 5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1번이 지상권이고 2번이 저당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1번이 지상권이고 1-1 지상권의 저당권이다 이거예요?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에요. 1번. 지금 이 5번 지문은 1번 얘기예요? 2번 얘기예요? 1번. 1번 얘기예요? 네. 맞아요. 1번 얘기예요. 1번 얘기예요. 2번 얘기라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다시 여기 봐봐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 표현하든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라고 표현하든지. 지금 이건 1번 경우예요. 그래서 1번이 지상권이고 2번이 저당권인데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후순위자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했다면 밑에 후순위자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멸한다가 되죠. 자, 한 번 더 보죠. 19번.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기억. 갑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1번처럼 그려요? 2번처럼 그려요? 1번처럼 그려야죠. 네. 자, 을이 증여를 받아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1번이. 아니죠. 후순위자가 받았죠? 아, 1번이 받았잖아요. 1번이. 그죠? 예, 예. 그럼 후순위자 있어요? 없어요? 후순위자 병 2번이 있죠? 후순위자 있으면, 그렇지. 안 소멸. 예. 1번 틀렸네요. 기억. 니은.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건 독립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을이 갑 토지 위에 지상권이다 그러면 1번이 지상권, 병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 취득했으니까 1-1 지상권 저당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 안 소멸? 안 소멸이죠? 이거잖아요, 이거.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병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혼동되면 이놈이 붙들고 있으니까 안 소멸이죠. 소멸한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을의 점유권은 소멸?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가 뭐였죠? 광업권하고 점유권. 그죠?
예, 그러면 을의 점유권은 소멸 안 한다. 리을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1번이 지상권이고 2번이 저당권이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자 없고 붙은 것도 없지요. 그러면 소멸한다가 되죠.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높아심에 갑소유 부동산의 1번 을이 지상권이고 1-1 지상권의 저당권 병이 있다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랬으니까 2번이 지상권이고 1번이 저당권이구나. 얘보다 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 순서는 위아래로 쓰는 게 아니고 선후로 쓰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고 또는 밑상자를 써가지고 지상권 상에 저당권 이렇게. 아니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렇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점유권입니다.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 이거 무덤까지 가자 그랬어요. 무덤까지. 2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그쵸? 예. 설령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3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 그쵸? 과실을 취득하면 새끼 잡아먹으면 통상 필요비 사료값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4번.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했다면 자,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했다면 침탈이 있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5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자, 1번 됐고요. 자, 2번.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 임대차 보법상의 대항 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자, 대항 요건은 뭐였죠?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이 있으면 이 길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이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주택을 인도하라는 말은 그 주택을 뭐 하라는 거죠? 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유는 어떤 점유?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돼요. 다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소유 주택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 얘가 다시 병하고 전대차 계약했어요.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병은 이 전대차 계약상의 직접 점유자이죠. 직접 점유. 그러면 주민등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의 대상자예요. 네. 그럼 얘가 주민등록을 하면 누구의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네? 주민등록은 병이 하는 거예요. 전대차 있을 때. 그러면 대항력은 누구에게 생겨요? 대항력. 을의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을의 대항력. 그래서 을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을의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을은 무슨 점유한다? 어떤 점유? 그렇죠.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다만 주민등록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을이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을이
보호를 받고, 임차권으로서 보호를 받고, 우리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 병원 당연히 보호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한다. 2번,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시효 취득을 하려면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상관없습니다. 3번,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자, 우리 아까 점유물 반환 청구와 소유물 반환 청구의 차이 세 가지를 봤었는데요. 전반청과 소반청의 차이 세 가지 어떤 거였죠? 첫째, 점유 침탈 시에만 인정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1년의 제척 기간은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세 번째, 선의의 누구에게는?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침탈에 해당했을 때 반환 청구인데 침탈이 아닌 거예요. 침탈이 아닌 거. 첫째, 뭐예요? 기망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했을 때. 침탈이라는 건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겼을 때를 침탈이라고 했죠. 근데 기망을 속아가지고 자기가 속아서 물건을 준 것은 빼앗긴 게 아니라 지가 의사에 의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침탈이 아니고, 두 번째는 직접 점유자가 인도를 했을 때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건 침탈이 아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처음 들었죠? 아니에요? 기억나요? 예. 네, 괜찮아요. 자꾸 하면 되니까. 그래서 3번이 그거잖아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을 때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맞죠? 4번,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됩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점유 매개 관계는 유효 적법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5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해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유효 적법한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자, 이거는 응용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임차해 있다. 그래서 얘가 점유하면 얘는 직접 점유자죠? 얘는 간접 점유자죠? 그럼 얘는 소유 의사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점유 매개 관계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주인이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계약 관계니까 얘는 어차피 돌려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는 소유의 의사를 가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는 즉 자주 점유는 추정되죠. 근데 우리 197조 1항에 따라서 점유의 추정은 세 가지.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해 주잖아요. 근데 뭐는 추정 안 해줘요? 무과실은 추정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즉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틀렸죠? 무과실은 추정해 주지 않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차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아니죠. 을도 갑도 간접 점유자.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수탁자의 점유는 뭐죠? 타주점유. 자, 봐봐요. 이것도 신탁행위론에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인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잖아요. 그거를 소유권의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라고 해서 대내적 관계의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 관계의 소유자는 수탁자예요. 그런데 둘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를 했다. 그럼 얘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죠. 왜? 둘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니까?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얘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는. 따라서 얘는 타주가 될 수밖에 없죠. 타주. 자,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자, 요거는 등기된 면적을,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그냥 초과하는 거야? 상당 부분 초과한단 말이야. 그게 포인트야. 상당 부분 초과했다는 말은 많이 초과했다는 거야? 조금 초과했다는 거야? 많이. 그거하고 비교하실 게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이거 두 개 다 어떤 사례냐면, 이제 갑소유의 건물이 있고요. 갑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갑소유 토지고, 여기 을소유 토지예요. 그리고 그 지상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을과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병에게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점유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점유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경계를 넘어갔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인가 타주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주타주라고 할 수가 없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그러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 취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취득했다는 거예요? 많이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주인데 지금처럼 등기된 부분을 실제 면적이 등기된 부분을 상당 부분 초과했다. 이렇게 상당 부분 초과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타주로 가는 거예요. 표현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자주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타주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판사가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이건 타주다. 조금 했다 그러면 자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 그러면 5번에서는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초과했다 그랬죠. 상당히 초과했다.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초과했다. 이러면 타주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 취득했다.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 취득했다 그러면 자주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별개라 그랬잖아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개.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예. 200조 권리적법의 추정.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네. 맞죠? 자, 5번입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죠?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주관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2번 점유자의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사례냐면 예전에 김포 한강 농지 계량 조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뭐 한강 계량 농지 조합 뭐 이렇게도 하고 A라는 종중에 땅이 있었는데 토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여기를 1920년대부터 점유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뭐를 했냐면 이 종중 토지인데 니들이 여기를 왜 점유했느냐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게 점유자예요. 우리가 1920년대 당시에 니들로부터 샀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매수 취득했다는 거예요, 매수. 매수 취득해서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 증거가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사실 우리가 정확히 몰랐는데 증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받아서 점유를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들이 뭐 매수 취득하든 증여를 받았든 점유를 했는데 얘들이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증명 책임이 없어요? 없지요. 점유를 하면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되잖아요. 그럼 얘들은 자동적으로 자주점유인 거 아니에요? 그 따라서 얘들은 그냥 자주점유이니까 굳이 이런 증거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얘들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되겠느냐 그거예요. 어차피 이쪽의 점유가 타주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 안 되면 얘들은 그냥 자주인 거예요. 설령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주인 거예요. 애시당초 자기들이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래서 5번에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입증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됐을 때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요? 타죠. 선자일 때 현존이. 그럼 선타면 손의 전부. 4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적이게 보상해야 된다. 과실을 수취했을 때 대가 보상하는 건데 과실을 수취 안 했어요. 근데 무슨 대가를 보상해요? 수취하지 않았는데. 틀렸습니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즉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 하자도 승계하죠. 자, 6번 갑니다. 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맞죠? 대지의 점유는 건물의 소유 그랬습니다. 2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렇겠죠. 3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 대신 4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은 없지만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죠. 5번 을이 남편 갑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병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내죠. 아내를 상대로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남편하고 아내의 점유를 공동점유로 인정한다면 아내를 상대로 반환 청구도 가능한데 과거 90년대 판례에는요. 아내를 남편의 점유 보조자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과거 판례가. 그 판례가 90년 후반에 바뀌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문이. 저 대학 다닐 때는 아내는 점유 보조자였어요. 아내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 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졸업하니까 바뀌었어요. 공동 점유자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6번에 틀린 건 4번. 7번입니다. 선의 또는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선의 악의를 왜 구별해야 되느냐 그거죠. 1번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시효 취득 선의 악의 구별할 필요가 있지요.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하려면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야 돼요.
2번 점유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 청구예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악의는 할 수 있는 거고. 3번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는 선의 악의를 불문합니다. 요게 답이고, 멸실 훼손에 따른 회복자에 대한 책임 선자 현존이익 그랬죠. 5번 점유자의 과실 취득입니다. 선의의 점유자에 한해서 과실 취득할 수 있죠. 자, 밑에 점유권의 효력 8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이 경우 취득해도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새끼 먹으면 사료값 못 달래죠. 틀렸고. 2번 이행 지체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해제 효과에서 나와요. 과실 반환합니다. 해제되면.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3번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 냄비 다리 2개. 근데 악의예요. 선자 현존이익인데 악이니까 얘는 손해 전부.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점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이죠.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이후 매도인이 소유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문제죠.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그렇죠. 손해 전부. 3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 맞고요. 4번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다는 거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필요비나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3순위 반환했을 때, 반환 청구했을 때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를 하는데, 필요비는 말 그대로 그 물건의 가치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그 물건의 가치를 뭐 한 거죠?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니까 필요비와 유익비를 비교했을 때는 실제 금액이 더 센 게 어떤 거겠어요? 유익비죠. 예컨대 건물 외벽이 낡아서 도색을 했다 그러면 필요비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유익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금액이 세단 말이죠. 그러면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야, 3순위 돌려줘. 그랬을 때 점유자가 그러면 내가 이러한 돈을 들였으니 그 돈을 내놔라 라고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당장 줄 수가 없죠. 못 주면 어떻게 하냐면 얘 입장에서는, 점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 돈 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한다.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얘가 법원에다가 내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이 크니까 그거 마련할 기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좀 주시오 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락한다. 그래서 한자로 허여한다 그래요.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하게 되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상당 기간의 상환 시간을 허여해 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 기간을 허락해 준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게 되죠. 자, 10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이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다. 그쵸?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행사하고 무슨 기간? 출소 기간.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필요비를 지출하면 가액이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아니잖아요. 3번이 틀렸고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또는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로 바꿔치면 틀린 겁니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예요. 얘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맞죠? 선자 현존이익이니까 자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선의 점유여야 되니까 이때는 손해 전부입니다. 11번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새끼를 잡아먹으면 회복자에 대해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냄비 다리 2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그쵸? 선자 현존이.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에게도 인정된다. 필요비는 선의 악의, 유익비도 마찬가지 선의 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다 인정되죠. 4번 필요비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용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필요비는 금액이 약하잖아요. 유익비는 금액이 세니까 법원에 시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5번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뭐예요? 과실로 점유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는데 무슨 대가를 보상해요? 보상해야 해야 수취하지 못하면 응?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기시고 1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2번 갑은 그의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고 을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갑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가 없을 때 또는 무효 취소됐을 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을이 점유자인데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나요? 과실수취는 선의 점유자에게 인정되잖아요. 그럼 악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죠. 틀렸고 2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그랬죠. 그럼 사용 수익했다는 얘기죠. 사용 수익했어요. 건물의 사용 이익도 과실에 준한다는 판례가 기억나셔야 되고 그럼 과실을 취득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에서. 과실 취득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가 되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이때 누구 선택에 조차? 회복자니까 갑의 선택에 조차. 4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요거는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의의 점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죠.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 도래하는 게 아니라 반환 청구 시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반환 청구 시. 자, 잠시 쉬었다가 13번부터 보겠습니다.